한국이 도입할 뻔한 무기 시리즈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한국군의 무기 중에서 제가 최고라고 뽑는 것들이 어떤 건지 한번 다뤄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고처강이 뽑아본 한국군 최고의 무기 10가지 시리즈입니다. 현무미사일 같은 전략 무기들은 별도의 시리즈로 다룰 예정이라서 제외했습니다. 그럼 지상무기 편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궁대전차 미사일입니다. 1990년대 초 북한이 T-72 전차를 대량으로 도입했다는 그런 소문이 입수가 되었어요. T-72 전차는 기존의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던 어떠한 대전차화기로도 안정적인 격파가 보장이 안 될 정도로 튼튼한 전차였죠. 그래서 급하게 대전차화력 증강에 나섰는데요. 공격 헬기용이나 토우중대용으로는 케미컬 에너지 기준 관통력이 900mm 그리고 텐덤 탄두까지 가지고 있는 토우2, 토우2A가 들어왔고요. 보병부대용으로는 케미컬 에너지 기준 700mm짜리 펜저3가 들어왔죠. 근데 문제는 토우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단 직할 중대다 보니까 수량이 적어서 일반 보병들이 적전차를 마주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었습니다. 펜저3로 대응을 하면 된다지만 무유도고 사거리는 이동표적 기준 300m에 불과했죠. 이 간격을 메꿔주는 무기가 106mm 무반동총이 있는데 사거리가 1km 정도지만 관통력이 케미컬 에너지 기준 350mm에 불과해가지고 T-72에 대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검사업으로 러시아에서 메티스M 경대전차 미사일을 대량으로 도입을 해왔습니다. 경대전차 미사일은 보병이 손쉽게 휴대가 가능한 그런 대전차 미사일인데요. 소형인데도 불구하고 사거리는 1.5km에 관통력은 케미컬 에너지 기준 800mm인데다가 텐덤 탄두까지 갖춰놔가지고 이 펜저3와 토우 미사일 간의 간격을 잘 메꿔줄 수가 있었죠. 그러나 메티스M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시선 지령 유도 방식이라서 사수가 적전차가 명중될 때까지 계속해서 적전차를 조준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미사일의 속도가 느려가지고 반격당할 위험을 감수하고 오랜 기간 동안 적전차를 조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800m 안쪽의 거리에서는 사실상 유도가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국은 절치부심해서 세계적인 경대전차 미사일인 제벨린을 목표로 새로운 경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현궁대전차 미사일입니다. 사거리는 2.5km로 긴데요. 이마저도 한국이 나라가 좁다 보니까 사거리 실험해볼 실험장이 너비가 2.5km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카탈로그 스펙이 적힌 겁니다. 실제로 사우디가 넓은 사막에서 현궁을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최대 사거리는 4km까지도 나온대요. 한 체급 더 위인 토우 미사일만큼의 사거리를 자랑하니까 굉장히 충격과 공포스러운 능력이죠. 유도 방식은 열영상 유도 방식이기 때문에 적전차를 낙온해주고 쏘면은 알아서 가서 때려맞는 파이어 앤 포겟 방식입니다. 따라서 쏘고 바로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생존성이 증가가 되었죠. 관통력은 무려 케미컬 에너지 기준 900mm 정도인데요. 심지어 텐덤 탄두도 달려져 있습니다. 기존의 성형 자격탄은 고온고압의 메탈 제트를 적전차의 장갑에다가 뿜어가지고 장갑을 뚫는 원리인데요. 폭발 반응 장갑을 달면은 폭발 반응 장갑이 폭발하면서 이 메탈 제트가 형성되는 것을 흐트러 놓을 수 있기 때문에 관통력이 저하가 되는 원리였죠. 근데 텐덤 탄두까지 현궁 미사일은 갖춰놔가지고 보조 탄두가 먼저 터져가지고 폭발 반응 장갑을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주 탄두가 0.0035초 뒤에 격발이 되면서 터져가지고 메탈 제트를 원활하게 형성해서 장갑을 뚫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저 900mm라는 관통력 수치는 폭발 반응 장갑을 관통하고 900mm라는 걸 의미해요. 또한 제벨린 미사일처럼 타버특도 가능합니다. 전차는 뚜껑 부분이 제일 얇은데 현궁은 높이 치솟은 다음에 적전차의 상부 장갑에 때려맞는 원리다 보니까 훨씬 더 적전차를 격파하기가 좋죠. 속도도 무려 마하 1.7이라 가지고 적전차가 대응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이렇게 우수한 스펙으로 나온 현궁 대전차 미사일은 현재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을 대체하는 중이고요. 가격마저도 제벨린 대전차 미사일의 절반 수준이라 가지고 현재 사우디나 아제르바이잔 같은 여러 나라들이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후티 내전이나 아하 전쟁에서도 높은 전차 격파율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활약을 했고요. 제가 메티스M을 군대에서 만지던 입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현궁의 우수성과 실전 성능은 어마어마한 것이라서 한국군 최고의 무기 중 하나로 랭크했습니다. 두 번째, K2 흑표전차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1990년대 초반에 북한이 T-72를 대량으로 도입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군에서는 대전차 능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했는데요. 그래서 K1 전차의 105mm 포를 떼버리고 120mm 44구기 경장 포로 업건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K1 전차의 차체는 이 120mm 포의 반동을 견디지 못하고 다 퍼져버렸죠. 그래서 새로 차체를 개발해가지고 만든 전차가 바로 K1A1 전차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K1A1 전차는 어쨌든 K1 전차의 연장선이다 보니까 확장성이 구려가지고 예비탄 적재량은 불과 32발이 한계였어요.
때문에 세계적인 3.5세대 전차를 목표로 새 전차를 개발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K2 흑표 전차입니다. 120mm 55구경 장포를 장착해가지고 기존의 K1A1에서 사용하던 120mm 44구경 장포보다 뛰어난 포구 초속, 명중률, 그리고 관통력을 자랑하죠. 그리고 동적 포구 감지기로 실시간으로 포구의 위치를 측정해가지고 0점이 틀어지더라도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초탄 사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명중률 유지가 가능하고요. 고성능 탄도 컴퓨터와 측풍 센서를 연동한 자동 목표 추적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이거 표적 락온 기능입니다. 자동 장전 장치까지 갖춰서 빠른 연사력까지 보유했습니다. 장갑은 두꺼운 복합 장갑으로 전면 방어력은 키네틱 에너지 기준 800mm 정도로 추정되며 케미컬 에너지 기준 1500mm 이상의 방어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측 후면 장갑이 얇다는 지적이 있지만 이것도 30mm 기관포의 날탄자와 RPG-7 기본형 탄도에 대한 기본적인 방어는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전시에는 여기다가 반응 장갑까지 덕지덕지 바르기 때문에 방어력이 훨씬 더 좋아지죠. 레이더도 달아나서 전방 270도에 한해가지고 적이 쏜 포탄이나 대전차 미사일, 로켓 이런 것들을 탐지해서 다기능 연막탄을 뿌려가지고 교란하는 소프트킬 기능도 있죠. 게다가 적이 조준한 레이저를 탐지해서 그쪽 방향으로 포탑을 돌려가지고 적의 대전차반을 선제 제압을 해버리거나 대전차 미사일이 맞더라도 튼튼한 전면 장갑이 맞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죠. 나중에는 적의 포탄이나 미사일을 요격하는 하드킬 APS 장비도 장착이 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네트워크전에 최적화된 통신 장비도 갖췄고요. 열상 장비도 호수형이랑 전차장용 모두 HD 해상도를 제공하는 3세대 열상 장비를 장착해서 야간에도 멀리서 적을 빠르게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반능동 유기압식 현수장치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이 현수장치로 인해 가지고 현수장치의 무게와 부피는 극단적으로 줄이게 되면서 주행 성능은 오히려 최대화가 되었죠. 센서가 노면 상태를 자동으로 읽고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최적의 상태로 현수장치를 제어해줍니다. 때문에 야지에서도 빠른 기동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승차감도 굉장히 좋은데요. 전차에 무슨 놈의 승차감이 웬 말이냐고 하실 분들이 있는데 불규칙한 진동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험지 기동을 할 때도 기동간 사격 명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자유자재로 자세 제어가 가능하다 보니까 고각 사격이든 헐다운이든 무리 없이 가능하고요. 1500마력 파워백을 가지고 있어서 최고 속도는 시속 70km로 굉장히 빠르죠. 이외에도 자동 궤도 장력 조절기로 인해 가지고 과격한 기동 시에도 궤도가 잘 안 빠지고요. 화학탄이 낙하에도 외부 기압보다 내부 기압을 높게 유지해서 외부 공기가 못 들어오게 하는 양압 장비 덕분에 생존성이 높죠. 이 K2 흑표 전차는 현재 폴란드에 1000대가량의 수출이 확정이 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요. 폴란드에서 써본 결과 충격적으로 성능이 좋았다는 그런 후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국군에서는 다른 거 산다고 배치 수량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앞으로 국방비를 대폭 늘린다고 하고 또 K2 흑표 전차를 제외하면 M48 전차를 대체할 대안도 없으니까 대량 도입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각종 멤버십 전용 영상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콧불소 공병전차입니다. 한국군은 원래 공병전차 같은 전투지원 장비에는 돈을 안 쓰기로 유명했습니다. 전투 장비를 집중적으로 도입하면 전체 전력 지수를 뻥튀기 해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전쟁 억지력에서 훨씬 좋다라는 판단이 서서였죠. 정 공병 장비가 필요하면 미군이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마인드였어요. 그러나 1980년대부터 한국군의 기계화 부대가 양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면서 더 이상 공병 장비를 미군에 기댈 수가 없게 되었어요. 1990년 이라크는 쿠웨이트를 침공했습니다. 전 세계는 이라크에게 철군을 요구했지만 이라크는 이 요구를 씹었죠. 1991년 미국은 총대 메고 이라크군의 괴멸과 쿠웨이트 해방을 위해서 70만의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사막의 폭풍 작전을 실시했죠. 이때 이라크군이 서방의 첨단 장비에 속절없이 박살이 나버렸는데요. 이 중에는 M9 에이스라는 전투 불도저도 있었습니다. 장갑 차체 앞에 전투용 도전화를 갖다가 장착한 이 물건은 이라크군이 설치했던 장애물이나 철조망을 가볍게 박살내버리고 기갑부대의 활로를 개척했고요. 이라크군이 만약에 참모해서 저항을 하면 대량의 흙을 참호로 밀어넣어서 생매장시키는 식으로 쉽게 저항을 분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국군은 에이스의 활약에 반해버려가지고 무려 200대나 면허 생산에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에이스에도 단점은 많았습니다. 소총탄이나 간신히 막아주는 장갑 차체 기반이고 또 출력도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힘이 좋은 K1A1의 전차 차대를 이용해가지고 새로운 공병 전차를 개발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K600 콧불소입니다. 에이스가 300마력급의 차체를 쓰는 데 비해서 콧불소는 1200마력대 차체를 쓰다 보니까 최고 속도는 시속 65km로 무려 20km가량 빨라졌죠. 험지 주파력도 엄청 좋아졌고요. 지뢰방어용 쟁기도 장착되어 있고 전차 차체 자체의 지뢰방어 능력도 좋습니다. 강력한 자기장을 발산한 장비가 있어가지고 자기식 지뢰를 멀찌감치 원격으로 폭파시켜버리는 것도 가능하고요.
에이스처럼 뒤에 미클릭을 장비하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 미클릭이 뭐냐면은 폭약을 소세지처럼 길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로켓으로 쏴주는 겁니다. 폭약이 줄줄이 발사되고 지면에 낙하하면 터지죠. 그럼 지뢰가 제거된 안전한 길이 만들어지는 원리입니다. 굴삭기 암도 있어가지고 참호를 파거나 혹은 장애물을 제거할 수도 있었고요. 브레이커로 길을 가로막는 대전차 장애물도 부셔버릴 수가 있었죠. 진짜 코뿔 쏘라는 이값을 하는 물건입니다. 참고로 DMZ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지뢰들이 매설이 되어 있고 또 우리가 마주할 전장인 북한 지역은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기갑부대의 앞길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뿔소의 도입으로 인해서 우리 기갑부대들은 훨씬 더 빠르게 활로를 개척해서 진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으니 저는 한국군 최고의 무기 중에서 하나로 코뿔소를 뽑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수룡 자주도화 장비입니다. 한반도는 하천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입니다. 수많은 하천들을 건너서 진격해야 되는데 우리 군이 진격할 때 북한군이 교량들을 멀쩡하게 내둘 리가 없죠. 그래서 한국은 독일제 M3 부교를 면허 생산해서 도입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수룡입니다. 대형 수룡양용 차체 위에 자동으로 펼쳐지는 교량을 장착했고요. 두 세대를 엮으면 꽤 큰 하천도 건널 수 있는 부교가 완성됩니다. 문교 방식으로 전차를 한 대씩 반대편으로 옮겨줄 수도 있었고요. 견딜 수 있는 한계 중량은 64톤이라서 굉장히 무겁기로 유명한 미국제 M1A2 전차도 건너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수룡을 무려 110대나 도입을 할 예정이라서 다른 모든 M3 도입 국가들의 수량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량을 한국 혼자서 도입하게 됩니다. 그만큼 한국의 전장에서는 하천이 많기도 하고 전시에는 대량의 기갑부대를 빠르게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룡이 이렇게 많다고 하면은 유사시에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널 때도 굉장히 유용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천공대공 미사일입니다. 한국은 사거리 40km의 호크 지대공 미사일을 무려 30개 포대 이상 도입해서 가지고 있었죠. 근데 호크가 노후화되면서 이걸 대체해야 될 필요가 생겼는데요. 때마침 한국은 불곰 사업으로 러시아와 군사교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인 S-400의 기술을 들여와서 만든 것이 바로 천공 지대공 미사일이죠. 사거리 40km인 것은 같은데 유도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호크는 레이더가 표적을 비춰주면은 그 반사파를 따라가는 반능동 레이더 방식인데 천공은 통제소가 중간 지령 유도만 해주면은 적 표적에 거의 가까워지면은 자체적인 능동 레이더 시커를 켜고 나서 적기를 알아서 찾아서 때려 맞는 방식이었죠. 덕분에 동시 다목표 대응이 가능하고요. 천공 자체가 8연장 수직 발사관에서 수직으로 발사되다 보니까 사각지대도 없습니다. 런처식인 호크 지대공 미사일은 어쨌든 런처를 적 방향으로 돌려줘야 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일루미네이션 빔에 의존하는 반능동 레이더 방식은 저고도에서는 장애물이나 지형지물 때문에 요격할 수 있는 최저 고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호크는 60m 정도예요. 하지만 능동 레이더 시커 방식으로 종말 유도가 진행되기 때문에 최저 고도가 반 이상 줄어들어가지고 저고도로 내습하는 드론이나 순항 미사일도 무리 없이 격추가 가능합니다. 천공2에서는 반응 속도와 즉응성이 증대되어져가지고 고도 20km 상공에서부터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동시다목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은 탄도탄을 요격할 때도 그대로 사용이 되어져가지고 탄도탄 여러 발을 동시에 요격하는 실험도 실제로 성공을 했었죠. 이런 엄청난 성능을 갖췄는데 현재 가격은 패트리어트보다 훨씬 더 저렴해가지고 수출까지도 성공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천공3에서는 에이사 레이더로 또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섯 번째, K9 자주포입니다. 한국은 최정상급 자주포를 목표로 한국형 자주포인 K9을 개발했죠. 기존의 155mm 39구경장포보다 훨씬 더 길쭉한 52구경장포를 장비했습니다. 때문에 사거리와 명중률이 더 좋죠. 항력감소고 폭탄을 사용하면 최대 사거리가 무려 40km에 달했습니다. 1000마력짜리 강력한 파워팩과 튼튼한 현수장치 덕분에 스페이드를 박지 않고 사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방열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여줄 수가 있었죠. 사격 지원을 입력한 다음에 버튼 하나만 딸깍하면 전 자동식으로 포의 사편각을 조절해주는 전자동식 시스템도 있고요. 관성화법 장비를 달아줘가지고 빠른 현위치 설정과 방열이 가능했죠. 이동 중에도 이런 식으로 자동 방열이 가능한데 기존의 K55가 이동 중에 방열을 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5분 정도가 걸리는 데 비해서 K9 자주포는 1분이면 충분했죠. 또한 압도적으로 강력한 포신 완충 장비와 뛰어난 수준의 자동 장전 장치를 갖춰가지고 15초 안에 3발을 연사하는 급속사격 능력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지점에 다른 각도로 포탄을 연속으로 발사해가지고 동시에 포탄들을 착탄시키는 단독 TOT 사격까지도 가능하죠. K9A1에서는 보조 동력 장치인 APU를 달아서 엔진을 가동하지 않고도 포탑의 회전과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연료 소모율이 줄어들었다 보니까 사격 대기 시간을 길게 가져갈 수가 있어서 전투 수정 능력이 올라갔죠.
GPS도 추가가 되어가지고 기존의 관성항법 장비를 정리를 하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단점도 이 GPS가 오차를 보정해주면서 단점이 해소가 되었죠. 사거리 56km짜리 신형탄을 사용할 수도 있게 되었고요. 추후에는 무인화도 예정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다양한 로드맵을 갖추고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K9 자주포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명품 무기로서 유명하고요. 동급 자주포 대비 30% 이상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2,000문 정도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거의 나토 공용 자주포로 봐도 될 정도로 서방 국가들도 많이 사용하게 되었죠. 7번째 천무 다련장 로켓입니다. 우리나라는 소련제 그란드 122mm 다련장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만든 구경만 조금 키운 130mm의 구룡 다련장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수동장 연식이고 화력도 약했죠. 그래서 미국제 223mm의 MLRS 다련장을 도입해서 사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화력도 좋고 사거리도 45km로 뛰어났지만 너무 비싸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MLRS 도입은 58대로 그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국은 MLRS를 좀 더 싼 값에 만들어보자는 취지하에 한국형 MLRS를 개발했죠. 그것이 바로 천무입니다. MLRS가 궤도식 차체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쓰는 데 비해서 천무는 가격을 절감하기 위해서 트럭 차체에다가 올려가지고 쓰고 있죠. 물론 궤도식이 험지 지형에서는 훨씬 더 기동성이 좋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후방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는 다련장 체계의 특성상 굳이 궤도식일 필요성이 적죠. 오히려 MLRS의 장기인 반응 속도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천무는 사편각을 동시에 돌려주다 보니까 훨씬 더 빠르게 적을 처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12문의 230mm급 로켓 컨테이너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MLRS랑 화력도 동일하죠. 무유도 로켓 버전 같은 경우에는 60km의 사거리를 달성하고 있고요. GPS 유도탄 같은 경우에는 80km의 사거리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사거리 300km짜리 우레 전술탄도 미사일도 2발이나 장착할 수가 있고요. 추후에는 사거리 200km짜리 장거리 유도 로켓도 4발 장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MLRS보다 가격은 낮추고 성능은 더더욱 올린 것이 천무 시스템인 것이죠. 또한 기존에 대량으로 생산해둔 구룡의 131mm 로켓탄도 호환이 가능하고요. 구룡의 탄을 사용할 경우에는 구룡보다 4발 더 많은 40발 정도를 사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옵션과 뛰어난 성능을 갖춘 데 비해서 가격은 또 착해가지고 현재 절찬리에 수출이 이루어지는 중이고요. 한국군도 300대 이상 도입할 예정이라서 굉장히 전망도 좋은 무기입니다. 8번째 K2 소총입니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때 쓰던 M1 게런드 반자동 소총을 무려 1970년대까지 주력 소총으로 사용했는데요.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소구경 고속탄을 가진 자동 소총인 M16 소총을 써보고 반해버려가지고 무려 80만 정이나 라이센스 생산해서 국내에 보급을 하게 되었죠. 한국 정부는 M16을 더 생산하고 싶었지만 당시 한국 경제가 꼬롬할 때라 가지고 막대한 수의 로열티를 달러로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국산 소총이 개발을 시작해서 만든 것이 바로 K2 소총이었죠. AK 소총의 가스 피스톤 방식을 채용해가지고 굉장히 신뢰성이 높았고요. M16 소총의 5.56mm 소구경 고속탄을 채용해서 반동도 적고 많은 수의 탄약을 휴대할 수가 있었죠. 여기에 FNC처럼 접처식 깨머리판을 선택해가지고 휴대가 매우 간편했습니다. 원형 가늠쇠를 채용해가지고 M16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조준이 가능했고요. 기후에 따라서 가스압을 조절할 수 있는 가스 조절기로 달아놔가지고 추운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사격이 가능했죠. 한국전쟁 당시에 장진호 전투 때 너무 추워가지고 가스압이 제대로 안 올라오다 보니까 소총들이 수많은 격발 불량을 일으켰다는 전운을 적용한 것입니다. 또한 단발 사격과 3.4 그리고 연사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조정관을 가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레일 시스템과 신축형 개머리판을 채택한 K2C1이 전찬리에 보급이 시작되면서 도트 사이트 같은 광학 장비들도 운영이 굉장히 쉬워졌죠. 현대에 와서 K2 소총은 밀스파워들이나 딱티쿨 밀덕들을 중심으로 쓰레기 소총으로 취급받기도 하는데요. 아주 최상급의 소총은 아니더라도 제식 소총으로서의 필요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소총입니다. 게다가 사용자 편의성도 많이 고려가 된 무기이기도 하고 또 신뢰성도 충분해서 저는 한국군 최고의 무기 중에서 하나로 당당하게 랭크시켰습니다. 9번째 천경 대포병 레이더입니다. 1980년대 한국군이 전시에 북한에서 날아올 포탄의 양을 계산해보니까 시간당 40만 발에 달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전쟁이 나면은 전방사단의 전사상률이 무려 80% 정도로 예측이 될 정도로 사실상 전쟁 나면은 전방사단들은 소멸이 될 것을 각오하고 나서 작전을 짜야 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적 포병의 위치를 조기에 파악해서 대포병 사격을 가해가지고 경멸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는데요. 따라서 적 포병이 쏜 포탄의 궤적을 역추적해가지고 원점을 찾아내는 대포병 레이더인 미국제 TPQ-37이 도입이 되었죠. 문제는 돈이 없어가지고 깡통 사양으로 도입을 했고 별다른 업그레이드도 안 해줘서 성능이 너무 안 좋습니다. 특히나 전파 방해에 대응이 굉장히 어렵고 진공관 방식이라서 고장난 상태가 패시브일 정도로 가동률도 낮았죠.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은 정상 가동한다는 가정 하에도 최대 가동 시간이 6시간으로 제한이 걸려져 있었습니다. 진행 파간과 안테나 그리고 프로세스의 발열 손상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요. 2009년에 사부사로부터 좀 더 성능이 좋은 아서 K 대포병 레이더를 사왔지만 이 가동 시간 제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부사와 공동으로 가동 시간을 비약적으로 늘린 국산 대포병 레이더를 개발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천경 대포병 레이더입니다. 탐지거리는 70km 정도로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대포병 레이더 중에서 가장 탐지거리가 길고요. 고성능의 통제 시스템 덕분에 수많은 양의 포탄을 동시에 추적할 수가 있죠. 게다가 A사이 레이더인데다가 소자의 냉각 장비가 굉장히 빵빵하게 갖춰져가지고 무려 18시간이나 연속해서 가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비성도 훨씬 좋고 고장률도 굉장히 낮은데요. 대규모의 포병 화력을 대비해야 되는 한국이 집착에 가깝게 만든 물건이라서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 레이더들에 비해서 이점이 굉장히 많죠. 이 때문에 저는 최고의 한국군 무기 중에서 하나로 뽑았습니다. 10번째, 램드 체계입니다. 한국은 전시에 날아올 북한의 로켓 세례를 막아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제 아이언돔을 직도입하려고 했었는데요. 아이언돔은 끽해봐야만 사거리 몇 킬로미터짜리 대장간제 수제 가스함 로켓을 상대하는 그런 체계라 가지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한국군이 상대해야 되는 로켓은 사거리가 최대 200km 이상씩 나오는 대구경, 장사정의 로켓들이니까요. 그래서 아이언돔의 타미르 미사일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해공 대공 미사일을 기반으로 새로운 방어 체계를 개발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램드 체계입니다. 아이언돔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한국형 체계다 보니까 코리안 아이언돔, 따라서 아이언 콘돔이라고들 부르게 되었죠. 안전한 느낌이 들어서 참 좋네요. 다만 아이언돔에 비해서 체계값이 조금 비쌀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만큼 좀 더 멀리서 날아오는 더 빠른 표적도 대응이 가능하죠. 가성비가 안 좋다는 문제도 이스라엘이 소모전 환경인데 비해서 한국군은 전면전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걸 고려할 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전시에 한국은 로켓 세례 한두 번만 제대로 막아주면은 그 다음에는 대포병 사격 뜨고 북진하는 거니까요. 뭐 북한이 수도권에다가 로켓을 갖다가 수천 발씩 날려야 됐는데 다음부턴 그러지 마 하고 넘어갈 건가요? 램드 체계는 아직까지 개발이 진행되는 중이고 실전 배치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한국군 최고의 무기 중 하나로 뽑았냐면은 이게 굉장히 독보적인 포지션의 물건이거든요. 현재 세계 시장에서 단거리 전술 로켓을 방어하는 아이언돔 같은 체계는 우후죽순 등장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방어해주는 체계도 우후죽순 나왔죠. 그러나 단거리 전술 로켓과 이 전술 탄도미사일 사이에 끼인 중장거리 전술 로켓을 대량으로 날아오는 걸 막아줄 전문적인 요격 체계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이언돔의 개량형에서 이 구간에 해당하는 표적들을 막으려고 지금 개발이 진행 중이긴 한데 놀랍게도 아이언돔의 개량형마저도 목표로 하는 표적 수준은 램드 체계보다 한 수 아래급의 난이도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전면전 환경이 다시금 조성이 되고 있는 이만큼 이 중장거리 전술 로켓이 굉장히 많이 또 판매가 되고 개발이 되어지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이 중장거리 전술 로켓들을 방어해줄 램드 체계도 많이 팔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 보셨나요? 제가 항공무기 편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